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외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에 참석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에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한테는 깜짝 소식이지만 예.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초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이 참석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연출됐던 장면들도 한번 그러한 상황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했다는 것을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고요. 네. 한미 간에 이번에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 한미 동맹이 강화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안미 경중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미 경중이 뭐냐면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이랑 한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신들을 더 경시할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볼멘 소리가 중국에서도 나왔죠. 근데 사실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반면에 이제 저쪽 편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아무래도 저쪽에는 가까운 진영이잖아요. 권위주의 진영인데 거기서는 이 한미일이 급속히 이렇게 연대가 강화되니까 네. 그 발표 시점을 아마 어제쯤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6개 정상들이 오는데요. 네. 여긴 다분히 다 중국과 친한 나라들이니까 좀 권위주의 정권이거나 아니면 뭐 상하이 협력기구 뭐 이런 또 글로벌 그 사우스 이런데 대표적인 나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다자회담에 나간다는 게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나마 푸틴도 오고 푸틴하고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푸틴도 오고 또 대우도 잘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그럭저럭 뭐 만나도 서먹하지 않은 정상들을 만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각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대위전, 그러니까 다자 외교 대위전이라고도 네,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이번에만 국한된 걸까요? 그럼 앞으로 나는 이제 다자 외교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게 김정은 아직 젊잖아요. 예. 야심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좀 더 조금씩 넓혀가지 않을까. 이를테면 김정은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대부분 다 김정은이 만나도 뭐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서먹하지 않은 사이들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넓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글로벌 사우스 제가 옛날 얘기로 하면 제3세계 국가들 이런 네. 나라들하고는 교류를 넓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김정일은 상당히 은둔의 지도자였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하고 할아버지 김일성은 옛날에는 다자회담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 옛날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예. 북한의 지도자라고 해서 다자회의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김정일 때 안 간 거죠. 아하. 그러다 김정은이 돼가지고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도 전승절이 있거든요. 5월 8일에. 네. 그때 매년 초대하는데 한 번도 안 갔죠. 그랬던 게 이제 나도 좀 나들이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권력에 아마 북한 내부에서 권력도 이제 상당히 안착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 그때 쿠데타가 나면 어떡합니까? 뭐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없었다고. 김정은 또 비행기 타는 것도 좀 꺼려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권력도 안정이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다자회담에도 종종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이 첫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인데 네. 그렇게 되면 북중러 정상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회담을 하는 장면이라던가요. 네. 좀 어떤 모습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가봐야 알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북중러 삼각관계가 더 강화된다라고 어렴풋이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파병도 하고 과거와 달리 동맹이 됐다는 게 이제 굉장히 달라진 거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는 정상회담도 1년에 한 5번 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완전히 거기도 동맹인데 이 북중 관계는 오히려 더 소원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북중러가 한꺼번에 모이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그러면 왜 이들을 다 같이 모았냐? 그럼 네. 이 잔치를 하니까 잔치를 하면은 가까운 친척, 먼 친척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그냥 우리 저 연대를 다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북중러 삼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렇지만 열병식에 이제 나란히 쓸 테니까 네. 거기서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좀 관계가 좀 미묘한 게 중국으로서는 왜 그러면은 그들하고 같이 연대를 더 마냥 강화하지 않냐 하면은 미국이 지켜보고 있고 서방이 지켜보고 있고 또 북한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하는데 좀 그 불법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불량 국가들하고 한편이라는 걸 보여주면 매력 외교에 차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은근히 그러니까 유대는 보여주되 완전히 우리가 같이 동맹이다 막 이런 걸 보여주기에는 좀 꺼려하는 그런 중국의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한 선을 저희가 좀 잘 그렇죠.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갈 때 보통 이동을 이제 열차를 기차를 많이 타고 이동을 다니죠. 갔잖아요. 당장 다음 주인데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또 열차를 이용할 거라고 저희는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김정은이 그 아버지 그 김정일은 확실히 그 비행기 타는 걸 싫어했는지 네. 항상 기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엄청 먼 거리도 네. 갔잖아요. 김정은은 꼭 뭐 고소공포증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비행기를 안 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룡해 2인자잖아요, 북한에. 예. 최룡해가 러시아를 가다가 몽고쯤 가다가 돌아왔어요. 비행기가 러시아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는 전용기. 있는데. 예, 김정은이 전용기 타고 자기 전용기를 줬는데 아, 전용기가 뭐 수십 년 된 겁니다, 벌써. 그럼 중국이면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갈 수는 이번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뭐 굳이 그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사고 나면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그쵸. 기차는 이거 뭐 장갑차 같은 기차니까 막 박격포를 맞아도 견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고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주말이나 뭐 떠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또 많지는 언론에서는 않습니다. 또 김정일 떠나면 또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텐데 어쨌든 김정은이 이제 모처럼 자기의 외교적 전환을 알리는 거니까 기차 타고 그 저렇게 행세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방중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네. 뭐 북중러 3자 회담은 조금 더 뭐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거. 사실 지금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1, 2차 회담이 18년, 19년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시에도 북한에서 미국과 만나기 전에 방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중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북미 대화에 좀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쏠리는데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뭐 일반화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뭐 A라는 사람이 소풍을 가려고 그러면 맨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걔가 또 소풍 가니까 그날 비가 오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이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2018년, 19년에는 어김없이 트럼프를 만날 때 시진핑을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하고 처음 만날 때도 직전에
시진핑을 만나고 마치 보고 드리러 가듯이 뭐 상의하러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시진핑을 만나서 전략적인 배후를 다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눈 것에서 보듯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자꾸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모종의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자기도 장담은 못하지만 네.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사전 사후 전략적인 조율이 푸틴보다는 시진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것이 뭐 다자 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국제 무대에 이제 데뷔하는 것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걸 잘 고려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가게 됩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는 가지 않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 거는 어떻게 이게 정해지는 겁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큰 카드를 쓴 게 이재명 대통령께 만약에 베이징에 이번에 오시면 예.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니까. 한미 간의 향후 5년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기틀을 다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에 간다는 것이 물론 뭐 미국을 먼저 가긴 하죠. 지금 이미 다녀오셨으니까 먼저 가긴 했지만 그 중국을 간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번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요번에 잘 성공적으로 치러서 다행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난제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도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 김정은을 만난다 그러면 한미 간에 상당히 굉장히 불협화음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러시아하고 찰떡궁합을 가시하기에 꺼려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서방국들은 거의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 대통령만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에 가가지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따돌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에 바로 방문했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찬밥 대우를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친미로 돌아서서 한중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그 당시에 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보면 그때 경험을 보면 이게 아주 좋은 기회고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는 기회지만 사실은 중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가셨는데 김정은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멀찌감치만 보고. 왜냐하면 김정은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모욕적으로 못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가신 게 잘한 것 같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기 때문에 가면은 대우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15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나란히 셋이 섰었는데 최룡해는 북중 관계 특이한데도 맨 끄트머리에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예. 시진핑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 우원식 의장님께서 가시더라도 네. 시진핑이 만나주길 전 간절히 기대하지만 안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예. 그렇지만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도 최룡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차별한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그런 의전 때문에 그렇고 특이한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원식 의장님이 이산 가족이에요. 예. 북한에 누님이 두 분이 있고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신데 100살이 넘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따님들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고 예. 부인도 이북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산 가족의 그 경험을 잘 알고 더군다나 2018년이죠. 예.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저녁을 같이 했잖아요. 만찬장에서 그때 아마 만났죠. 술잔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 두 분이
거의 이북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스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슨 서가지고서는 한참 대담을 나누든지 아니면 두 분이서 아주 뭐 회담 같은 형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네네. 해주셨는데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못 하시니까 친서를 써가지고 전달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만남을 따로 갖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엊그저께도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저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아주 굉장히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장이 왔다고 그거를 반갑게 뭐 밀담을 나눴다. 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네.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에게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은 에이펙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가 자격이 없어요, 원래. 뭐 하긴 뭐 평창 올림픽 때도 그 예선에서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초청하고 미국도 허용하고 IOC가 또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오게 하고 썰매나 스키도 빌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뭐 부른다고 해서 누가 그걸 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경호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만나는 베이징에서 만나는 정상들하고 경주에서 만약 온다고 만날 정상들은 전혀 다른 분들이거든요. 이시바 총리도 오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시바 총리랑 만날 때는 엄청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본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김정은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카드들을 다 희석시키면서 과연 경주에 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왔다가 베이징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항상 받는 행사를 하길 원해요. 다자회담을. 근데 다자회담에 가는 거 자체도 싫어하고 그렇죠. 김정은이 와서 다자회담의 와중에 만난다? 그러면은 스포트라이트 아마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도 꺼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왔다가 잠깐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고 원산을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근데 그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기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기자들을 한 수십 명을 데리고 데려오는 걸 허용하면은 원산에서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푸틴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3자가 만난다. 푸틴은 김정은하고도 친하고 트럼프하고도 케미가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과연 그 푸틴에게도 스포트라이트의 일부를 주려고 그걸 허용할까? 그것도 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재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요. 네. 중간에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하신 푸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시진핑이 있을 수도 시진핑도 할 있고요. 수 있죠. 우리도 당연히 그 역할을 네. 할 것 같은데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미국의 주 경쟁자가 중국이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한에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키신저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이 역키신저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하고 친해져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찰떡궁합이잖아요. 그 차이를 떼어놓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외교에 하나 이니시티브를 준다면 푸틴한테 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근데 볼 수 있군요. 그 조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러시아 그래 뭐 이제는 전쟁 끝났으니까 좀 같이 외교도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별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산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외교라는 게 참 고려할 부분도 많고 각국 간에 얽힌 관계들도 복잡한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북중러 만나게 되고요. 네. 이 각국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한미일 동맹만을 중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봐야겠습니까? 먼저 한미일은 동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예.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공조 이렇게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미일은 동맹은 아닙니다. 예, 예. 한일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한 반쪽 정도는 기반을 튼튼히 다졌죠. 한일 간에도 큰 앙금 없이 지도자 간에 신뢰를 형성했고 한미 간에도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아주 친구처럼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까지 트럼프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관계 형성이 돼서 그건 좋은데 이제 남은 과제가 반쪽이 남았습니다. 남북 관계는 개선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지만 지금 한중 관계, 한러 관계는 아직은 갈 길이 멀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에 오면 그때 좀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한중 관계도 빨리 개선하고 한한령도 해제하고 또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를 잘 활용하면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 중국, 러시아하고의 외교를 많이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